지난 이야기. 명예 쇄국 정책으로 밀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며 돈을 쫓아 몰려오는 왜구들. 더 거칠어진 왜구들의 명나라는 방어력을 잃어가는데. 왕직이란 중국 인물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왕직, 전설적인 밀무역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요 밀무역 거래품이 뭐냐면 화약의 원료인 초석이었어요. 초석! 바다에서도 내가 좀 보디가드가 필요한데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왜구들이었습니다. 아, 처음엔 중국 해적만 데리고 있다가 네. 설마. 그래서 가족을 이용합니다. 너 죽을래? 가족 죽을래? 아니면 둘 다 죽던가. 그렇게 해서 끝내 1559년에 왕직은 차명에 처해집니다. 잠깐만요. 왜 안타까워하죠? 아니 그게 사실은 아니,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왕직이 죽으니까 진짜 일본 해적이 때로 와요. 그렇겠죠. 그 바람에 왕직 변호하는 사람들은 봐라, 이 사람이 오히려 일본 해적을 막아주고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논쟁은 제가 볼 때 그죠.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무관이 오면 모함받아서 문관들이 죽여버리는 패턴이 반복돼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왜구한테 협조하는 명나라 사람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해안 지방에서. 중국의 왜구 소탕 작전 두 번째 이야기. 전쟁이 새로 시작되면 정치가 끝이 나고 전쟁에 몰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는 그걸 놔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명나라 그게 문제예요. 공을 세운 장군들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척결광입니다. 척결광이 등장하는데, 사실 척결광이 나중에 성공한 것도 중앙에서 막강한 백이 섰거든요. 그러니까 재상이 직접 추천해서 쟤는 내가 믿는 애야, 내가 직접 추천한 애야라고 했다고. 최고 실권자 장거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척결광을 잘못 건드리면 이게 저쪽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잘 못하는 거죠. 이게 없이 오는 애들은 거의 가요. 척계광, 과연 어떤 인물이었나요? 사실은 척결광 전에 유대유라는 장군이 와요. 네. 유대유가 굉장히 명망이 있고 이분은 문관들한테도 상당히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유대유가 총사령관으로 오고 척결광은 부사령관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한번 실패를 겪고 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원항진이라는 진법을 개발하고 원항진법으로 훈련시킨, 그때는 사람 이름 따서 척가군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부대를 만들죠. 새로운 부대요? 전혀 새로운 전술로 무장한 그럼요. 새로운 부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명나라에서 가장 중요했던 실책이 뭐냐면 그 누구도 군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일단은 군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에 일단 척계광이 심혈을 기울입니다. 사실 왜구가 정말 잘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맨파워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척계광이 한번 이제 부임 초기에 소흥부라는 데서 이제 군대를 한번 모병을 해요. 그래서 거의 한 2년간 훈련을 시켰대요. 꽤 오래 했네요. 2년 지나니까 그런 대로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왜구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네. 모든 척계광의 부하들이 병장기를 내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아니 2년을 훈련을 했는데? 아, 이게 실전을 안 해봤던 거죠? 그것도 있지만 척계광의 분석을 나름 척계광식 분석을 해요. 네. 척계광이 모집했던 병사들이 대부분 도시 출신들이었어요. 도시 출신에서 모병을 했는데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동네 양아치하고 시정 잡배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그럴듯하게 해요. 뭐 월급 주고 하니까 막 거들먹거리면서 제식은 잘했구나. 야, 너 내 초식을 한번 볼래? 막 실전에 내보내니까 네. 제 목숨 하나 살겠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척결광이 이제 중시했던 건 이거예요. 훈련을 시켜도 기자님 말씀처럼 막상 적을 만나면 도망갔다 이거예요. 네. 왜 도망갈까? 훈련을 시켰는데 이 훈련으로 갈고 닦은 실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이기면 괜찮은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 그래서 제일 중시한 게 내가 가르치는 훈련과 전술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 공부 안 한 사람.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단순한 사람들이 좋아요. 단순한 사람들. 이거는 사실이에요. 너무 생각 많은 것보다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척결광이 확실히 얘기했어요. 전술을 예단하는 애는 쓰면 안 된다. 아하.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건지 뭐 하여간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제가 저렇게 하고 야 지금 이게 상황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쟤들 저렇게 할 텐데 이러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안 되고 그냥 몸부터 가야 되는. 예, 지휘관을 믿고 따라. 근데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농구만 광산 우직한 사람만 뽑으면 된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조건, 어떤 사람을 모아야 되느냐. 1순위는 뭐냐? 일 열심히 하고 우직한 사람. 그러니까 동네에서 놀아본 애들, 입만 사는 애들, 일을 안 해본 애들. 이게 아니라 일을 해본 애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니 그거 뭐 이렇게 힘들게 해요. 땀은 배신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거. 예. 남 농사 짓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말 많은 애들. 이런 애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아하. 일을 해서 우직하고 바보 같지만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일 빠른 거구나. 야, 저 산을 깎자. 저걸 어떻게 깎아본 애들이 또 뭘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해본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도 그냥 일이 아니라 힘들고 끈기가 필요한 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게요? 2순위. 외구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 바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척경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해요. 사람 뽑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체격이 좋고 기운이 왕성한 자. 보통 얘가 1순위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만 했다면 뭐 무슨 일 있어? 뭐 저기에 있는 저기 무거운 걸 좀 들어서 옮겨야 돼. 준이 네가 해라. 그 의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 뽑았다고 저절로 믿고 따르나? 그렇죠. 훈련하면서 서로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팀을 구성할 때 자기들끼리 찾아라. 나 얘랑 할래. 우리 지난번에 원앙진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네. 12명이 팀이 돼서 서로 손과 발이 된다. 수비와 공격을 서로에게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격하고 내가 막는 게 아니라 내가 공격할 때 나는 전력으로 공격하고 그때 가드가 내려가는 걸 옆에서 막아주는 거거든요. 이래서 결국 1인이 4분의 1 동작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막아주는 거라고. 그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 우리 300 봤을 때 그 스파르타의 얘기를 보면 방패로 막고 칼로 찌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막는 놈은 막기만 해. 그렇죠. 내가 막아줄게. 찌르는 사람은 찌르기만 해. 준이야, 내가 막아줄게. 보는 사람은 보기만 해. 뭐 이런 아니, 느낌인 그 거예요. 정도가 아니에요. 맞는 말 정확하게 맞는데 더 세분화해요. 예를 들면 장창으로 찔러. 네. 거리가 뭐 4m밖에 장창으로 찔러. 장창으로 찌르는 동작할 땐 어디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어떤 약점이 생기잖아.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부분만 막아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게 외구 한 명을 상대하는 거.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외구가 잘 싸웠어요. 와. 근데 이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렇죠. 지휘는 분대장이 있어요. 그럼 그 이거는 역할도 있고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뭐 1, 5라고 해서 5장이 있어요. 5장. 네. 그러니까 맨 앞에 방패 들고 칼 든 애가 분대장이에요. 5장이라고 해서. 이 뒤에 이제 뭐 낭서는 애, 창든 애, 뭐 당파든 애 얘네가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희들끼리 팀을 찾아서 뭐 친구든 동향이든 니들 아내끼리 이름 확실히 그러면 서로 간의 믿음은 가겠다. 믿음이 생겨라.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쟤 좀 쓸데없는 것 같은데 내 친구니까 넣어줘. 그럼 자기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니들이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분대장 같은 거 니들 좀 뽑으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를 뽑아서 자기들이 민주주의의 제가 시작이네. 이건 민주주의를 떠나서 실력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걔들이 제일 잘한다는 거야. 훈련을 하다가 저 사람을 대장으로 썼어. 그렇죠. 막 보니까 막 등치도 있고 잘할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니 실전에 나가면 벌벌 떨어. 그럼 지들이 체인지. 그렇지. 하면서 뭘 알아요? 분대장은 이런 애를 뽑아야 되는구나. 창병은 이런 애를 뽑아야 되는 걸 스스로 터득하게 해서 나중에 또 재편성을 하면 가장 효율적인 게 나온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그 팀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답지 않게 척개강은 대단한 현실주의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창피한 거예요. 외국 한 명을 상대하는데 원앙진 하나를 다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창피하게 1대 12로 싸우고.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것도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전투를 봤더니 우리 10명이 외구 하나를 못 당하더라. 그럼 어떻게 돼? 10명이 때로 덤벼야 되는데 10명이 그냥 때로 덤비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조직적으로. 예. 그러니까 인간을 10명을 10분의 1로 나눠서 각자 10분의 1의 요즘으로 그러면 합체시키는 거야, 이게 사실. 그러니까 너가 왼팔, 너가 오른팔, 그렇지. 너가 왼다리, 너가 치킨. 치킨. 그러니까 요즘 그러네요, 요새 만화 많아요.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 같은 합체 그런- 원리예요, 이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척개강의 전투 이야기 진행해 볼 텐데요. 그 전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시간. 앞서서 저희가 이제 왜구와 명나라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맑은 거 봐. 도대체 그들은 어떤 무기를 썼는지 여쭤봤더니 궁금하면 무기고 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기고 함께 만나보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왜구의 준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국가 존망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이었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명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척개광의 원앙진에서 사용된 무기들과 왜구의 무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앙진의 무기입니다. 원앙진에서는 두 종류의 방패가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장방형이나 타원형의 커다란 방패인 에페와 원형의 둥글고 중앙부가 튀어나온 등패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방패 위나 아래쪽에 홈이 있어서 장창병은 방패를 든 병사 뒤쪽에서 긴 창으로 안전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었죠. 방패의 테두리는 밖으로 휘어져 있어서 방패에 맞는 화살이 스쳐 지나가며 사람이 다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안쪽은 등나무로 위아래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 손이나 팔로 방패를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방패 모두 무게는 6kg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방패를 든 병사는 요도라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겉모습은 마치 중국판 세이버 같습니다. 요도는 날이 얇기 때문에 휘어지게 만들었죠. 따라서 방패로 자신을 단단히 보호하면서 적의 허점을 찾아 공격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 방패의 겉면에는 적을 위협하기 위해 무서운 그림뿐만 아니라 주문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척개강은 이런 그림들이나 주문들이 단지 아군의 사기를 올리고 적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니 막연한 승리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척개광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원앙진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낭선이란 무기가 있었습니다. 낭선은 끝에 창날을 달고 가지를 그대로 남겨둔 대나무 창을 말하는데요. 전체 길이는 5m 가까이 되었고 남아있는 가지수는 9개에서 11개가 적당했다고 합니다. 낭선의 가장 큰 특징은 방어 효과가 높았다는 데 있습니다. 척개광은 낭선이 둔중하고 번거로워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지만 부대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병기라고 했습니다. 낭선 뒤에는 장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창은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 중 하나였죠. 임진왜란 때 각국을 대표하는 무기로 일본의 조총, 조선의 활, 그리고 중국의 창을 꼽을 정도로 중국의 창과 창수는 뛰어났습니다. 원앙진에서 사용된 장창은 거의 5.5m에 달했습니다. 철저하게 방패 뒤에 숨어서 적을 노렸죠. 다만 장창은 다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전통 무술 기법에 나오는 화려한 창수는 실전에서 오히려 독이 되었죠. 척개광은 간단한 창법 24세를 정리해서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원앙진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당파였습니다. 당파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요. 보통 삼지창이 가장 유명했죠. 당파는 길이 2.3m에 무게가 3kg인 비교적 다루기 쉬운 무기였습니다. 당파의 독특한 모양은 방어력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측면에 나와 있는 창날은 공격보다 방어가 주목적이었죠. 척개광은 당파를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가능한 무기라고 평했습니다. 자, 이번엔 왜구의 무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왜구들은 단순한 해적 조직이 아니라 거의 준군사 조직이었죠. 따라서 무기들 역시 당시 일본군의 무기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척개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구는 예리한 칼을 잘 썼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된 명군들을 두렵게 하였다. 명군을 떨게 만들었던 왜구의 칼은 타치와 카타나였습니다. 값이 비싼 타치보다는 비교적 싼 카타나가 더 많이 쓰였죠. 날 길이는 70cm 내외로 당시 명군이 쓰던 도검보다 길이가 길었습니다. 여기에 가볍고 예리해서 화려한 중국 권법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은 기쿠찌야리와 나기나타 두 종류가 주로 쓰였습니다. 기쿠찌야리는 외날에 작은 창날이 붙어있는 창이었죠. 가볍고 만들기가 쉬워서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장대 위에 긴 칼을 붙인 나기나타는 한마디로 참마검 형태의 대도였습니다.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로마치 말기까지 일본을 대표하는 장병기였죠. 찌르기보다는 배기에 특화된 나기나타 역시 명군에게는 공포의 무기였습니다. 왜구들은 원거리 무기로 활과 화약 무기인 화승총도 썼습니다. 활은 당연히 고세이키를 사용했죠. 다만 왜구들이 쓴 화승총은 전국시대나 임진왜란 당시에 방아쇠 방식이 아닌 버튼 방식의 초기형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입수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용하지 못했죠. 특히 왜구와 결탁한 중국계 해적 왕직이 애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원앙진에 사용된 무기들과 왜구의 무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척결광은 원앙진으로 왜구들을 격퇴할 수 있었을까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척계광이 이렇게 원앙진을 거의 완벽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또 하나 척결광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분이 원앙진만 보는데 이 편제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모든 군사 조직의 문제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사실 뭐 10명 그쵸, 뭐 비슷한데 보통 전술에서 이 10명은 어디 정찰 나거나 할지 전투에서 쓸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술은 A라는 전술은 반드시 중대 5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전술을 쓰려면 1개 연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실전에서 굉장히 약점이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A라는 전술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1개 대대가 다 모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강남 지방이라는 데는 척결광도 얘기했죠. 논밭도 많고 습도 많고 이런 것도 많아서 북쪽 평원처럼 이런 대형으로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부대가 이렇게 그냥 행군 대형으로 가다가 이제 적이 가까이 있다. 그럼 대체로 이제 포진을 바꿔요. 그걸 전투 대형, 준비 대형으로 가죠. 그러다 실전 접전 상황이 되면 딱 바로 움직여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여긴 그렇게 못 간다는 거야. 행군 대형으로밖에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1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순간순간이 전투 대형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앙진이 좋은 건 최하 단위 1호도 전투를 할 수 있고 5개 호도 전투를 하지. 이게 행군이든 어떤 상황이든 즉시 전투가 가능하다. 물론 훈련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행군 대형 없다. 항상 원앙진 대형으로 좁은 데를 이동하다가 상황이 터지면 가능한 지형에 가능한 애들끼리 뭉쳐서 원앙진 10개, 원앙진 1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운다라는 게 척계광의 이 원앙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보초 쓰고 그런 거잖아요. 파수대에서 어떻게 보초를 해야 되는지, 보초 쓰는 요령 이런 것까지 병사들한테 세심하게 알려줘요. 그다음에 원앙진에서의 자기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병사들한테 시범도 보여주지만 너 이제 꿈에서라도 봐라. 그렇게 해서 글로 써주면 애들이 글 모르잖아. 태반이 글 모르는데. 그림으로. 그쵸. 그림으로 그래서 줘요. 이미지 트레이닝. 그때 당시 그림으로 그래서 다 나눠줘요. 그래서 요거대로 너 자기 전에 10번만 연습하고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운 건 있어요. 이게 비상 상황이잖아요. 네. 12명을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아름다운데 그래도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이 12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규율을 줘요. 뭐야? 12명이 싸워요. 한 명이라도 전사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니네는 한 몸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앞에 방패를 든 게 분대장 5장이거든요. 만약 분대장이 죽으면 그 조는 전부 다 처형입니다. 분대장이 죽은 것만으로도 다 처형이라고요?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니까 얘들은 같은 생명체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강하게 해야지만 그렇죠. 내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왜냐하면 이게 공격과 수비를 나눠놓으니까 공격하는 애들은 그 순간에 정말 공격을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옆에 사람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되나. 어우 무서운데요. 그다음에 방어하는 애는 이게 방어만 하라고 그러면요.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그렇죠. 옆편을 막아줘야 되는데 나는 적이 쳐들어오면 반격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튈 생각부터 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죽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분대장이 죽으면 집단 처형이 아니라 전사자가 생기잖아요. 갔는데 얘가 뒤에 맞았어. 그러면 도망치느라고 죽은 거기 때문에 면제예요. 근데 앞쪽에 맞아 죽었어요. 전원 처형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못했. 그렇지. 그렇게까지는 근데 안 돼. 근데 규율상은 니네 12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앞쪽에 맞아서 죽으면 처형이다.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게 그러면 죽기 싫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등에다 또 찌를 거 아니야. 아유. 죽은 애 등에다 상처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부대 장교가 가서 검사해서 이중 상처 있으면 처형이다. 문제는 이 마지막에 당파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파를 들고 있는 사람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투가 시작됐을 때 머뭇거리면 뒤에서 찔러서 죽입니다. 자기 편을.
그런 역할이 부여돼 있었어요. 아. 그다음에 북소리 듣고 머뭇거린다. 그럼 뒤에 있는 당파수가 찔러버려. 근데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강원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이 백병전이라는 건요, 총 쏘는 거랑 달라요. 제가 영국 특수부대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특수부대. 정말 A급 중에 A급이잖아요. 일당백. 그 인터뷰, 무슨 다큐멘터리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전투를 할 때 자기는 정말 총 쏘고 이럴 땐 하나도 겁이 안 났대요. 근데 어디 근접전 상태가 되는데 갑자기 대장이 착검 그러더라는 거야. 정말 머리털이 쭈피 서고 이게 우리가 훈련장에서 착검하는 거랑 달라요. 자기 평생에 전투하면서 전투 안 해본 사람도 아닌데 그래. 착검 소리만큼 온몸이 곤두서는 명령이 없다. 이 백병전이라는 건 정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래. 만약에 당파가 뒤에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못 쓰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당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쳤대요, 뒤에서. 그렇지. 뒤에서 찌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딱 쳤대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찌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척결강은 백병전에서 12명은 정말 분대장이 머리야. 분대장의 지휘에 따라서 그렇죠. 저기 움직여야 돼요. 근데 전투라는 건 사실 자기 몸도 아시잖아요. 자기 몸도 상황 떨어지면 손발이 굳어요. 그렇죠. 남인데 아, 그럼요. 이걸 믿고 해야 되니까 이런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건 당연한 게 당파병도 만약에 앞에서 누군가가 앞에서 찔려서 죽으면 자기도 죽게 되니까 당연히 자기도 감시를 세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척계광이 정말 영악한 게 아까 기자님이 현실적이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이라는 건 현실을 분석한다는 거거든요. 12명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0대 1로 지더라. 그럼 12 이렇게 나온 거지. 그냥 그냥 머릿속으로 에이 12명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규율을 만들어 놓지만 또 규율만 갖고 인간이 안 돼요. 규율이 너무 세서 현실하고 어긋나잖아요. 집단으로 쳐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현실적인 조건을 줘야 돼. 내가 너한테 할 걸 다 해줬어. 근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처형이다. 이렇게 가야지. 그렇죠. 지휘관이 총도 안 주고 나가 싸워. 죽어도 후퇴하지 마. 그러면 이씨, 네가 해. 맞아요. 무서워. 총은 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것 같지만 또 하나 대책을 세워줘요. 그래서 모든 병사가 사실은 장병과 단병이라고 그러는데 창병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거리로 들어온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옆에가 막아주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창병한테 또 짧은 무기 하나를 줘요. 예를 들면 표창 나옵니다. 네, 표창을 던져라. 이게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저기 단거리 들어와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얘가 도망을 안 가요. 최고의 보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창을 그 창병한테도 나눠주고 가장 많은 표창을 나눠준 게 누구냐면 등패수 맨 앞에서 방패 들고 있는 애예요. 이때 당시에 표창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뭐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다트 형식 같은 거예요. 다트 같이 이게 방패 몇 개 꼽혀 있어요. 그래서 들어서 던지는 건데 이 표창에 대해서 그 척결강에 한 말이 있습니다. 팔로 방패를 들어 적의 창 공격을 막음과 동시에 오른팔로 표창을 던지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적은 반드시 창으로 표창을 막을 것이다. 아군 병사는 그 틈에 공격을 집중해야 된다. 적의 긴 창자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적의 장창은 무용지물이 되고 아군 병사는 반드시 적을 죽일 수 있다. 다만 표창을 던진 뒤 망설이다 칼을 뽑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큰 병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믿고 따르라는 거야. 걔가 일본에도 노론해가지고 튕겨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나 믿고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패 들고 그 일본군 장창병 안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창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긴다. 그렇죠. 그러려면 짧은 틈에 번개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목숨을 맡기고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얘가 맞았어 안 맞았어 피했어 안 피했어 이러면 늦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던지고 무조건 제가 움찔할 거라고 믿고 뛰어 들어가라. 그래서 밀면서 창 안에 들어가면 100% 이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원앙진에서의 무기에서 가장 그 특징적인 무기를 꼽아보라고 하면 저희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낭선이라는 거잖아요. 대나무 이렇게 네, 대나무 제일 대나무까지 사이드에 있고 있는 대나무까지 있고 사실 이 낭선은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낭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척결강은 이거 낭선은 우리 부대의 울타리라고 했어요. 이 긴 낭선 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 이렇게 흔들면서 막는 거예요.
방패수가 보통 이제 동그란 등패도 갖고 있지만 네모난 에패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에패 위쪽에 홈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요 홈 위에다가 낭선 딱 걸고서 막 흔들어요. 그럼 외구들이 앞에서 막 하니까 공격하기가 힘든 거예요, 외구들이. 그 틈에 사방에서 창이 날라오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를 휘두를 때 가지에 걸리거든. 선으로 들어오는 걸 선으로 막으려면, 예를 들어 검으로 막으려면 같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스피드가 있고. 이거 훈련 20년 하냐 하고 2년 하냐 하고 되나. 그러니까 가지 7개, 9개 달린 거로까지 갖다 들이대라. 같은 속도가 없어도 괜찮다. 들이대면 걸린다. 안 걸려도 좋다. 속도만 늦춰도 네, 도움이 예. 된다. 안 걸려도 좋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가지가 줄줄이 있으니까 걸릴 거란 믿음을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척계광이 이렇게 원앙진을 거의 완벽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 전략이 왜구를 퇴치하는데 하나씩 성과를 기록하긴 하나요? 척계광의 첫 번째 전투는 이제 물론 진짜 첫 번째 전투는 아니지만 유명한 게 자망 전투라고 있어요. 1557년에 주산반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저우산, 지금 주산시인데 조선. 거기 이제 항구에 상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이때가 1557년이니까 아직 왕직이 안 죽었을 때예요. 이 주산반도가 그쪽 완전 본거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왕직 일당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상륙해서 항구에서 들어가는데 이게 구글 지도로 봐도 그렇지만 이 산이 이상하게 쭉 가다가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진로상에 이렇게 횡으로 있어요, 산들이. 그 평지 자체가 이렇게 횡으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다 보면 계속 이 협곡이에요. 여기를 이제 그때는 그 원앙진을 쓰기 전이죠. 일반 군대를 가지고 유대유와 이제 같이 갔는데 뭐 병력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밀어붙이고 포위는 한 모양이에요. 근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이거 뭐 협곡이지 복병 당하기 좋지. 왜구는 높은 곳에 있지. 물론 중국인이 섞인 집단이겠지만 그러니까 전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병사들이 말을 듣나. 그리고 좁은 협곡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기습을 당하면 병사들이 공황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평원에서 대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도망을 못 쳐요. 네. 그런데 좁은 길로 들어간다고 군대가 분산되면요 더 쉽게 도망칩니다. 네.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 포위만 하고 밀어붙이고 시간만 끌다가 일부 세력들이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서 이 도망친 애들이 또 이게 또 이 왜구들이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패전 안 해요. 왜냐하면 쟤들이 관관한테 쫓겨나갔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어디서 배신자가 나올지 몰라. 이런 조직은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항상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됩니다. 근데 얘들이 나가서 거꾸로 태주의 창고를 불태워버려요. 그랬더니 문관 관료들이 척계강 일부러 놔줬다. 커넥션이 있다. 아니 자기들이 책임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제가 전투하다가 일부러 애들 놔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피해를 봤다라고 막 상소를 또 올려요. 척계강이 관직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뭐 저기 뭐 좌천도 됐다가 예,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놨다가 그래도 백이 크니까. 재상이 백이니까. 재상 백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직은 하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척계광이 포위하고 밀어는 냈는데 추격 선멸을 못한 이유가 군대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왜구는 이런 거에 너무 잘 돼가지고 순간순간 자기들이 알아서 한두 명 또는 일개 소대가 막 매복하고 이러면서 진격을 늦추는데 네. 이쪽은 초한방 나면 엎드리고 안 가고 야 이런 군대 가지고는 도저히 왜구하고 싸움 못한다. 이런 걸 절실하게 깨닫고 이제 절강성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때까지가 원앙진을 만들겠다라는 마음 전까지군요. 그러면 사실은 관군이 도착을 했을 때 왜구가 딱 전면전으로 붙지는 않았지만 그냥 우 밀려나면서 도망가면서 털고 도망가고 털고 도망가고. 원래 왜구는 전면전으로 안 붙어요. 아 그럼요. 원래 히트앤드는 전술. 그러니까 뭐 밀어냈다기보다는 그냥 왜구 전략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구는 밀어내려면 밀어내봐. 우리 여기서 밀리면 저쪽 털어줄게. 그리고 니네들 계속 다치게 하고 우리 튀어서 또 딴 데 가서 털게. 늘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명나라 관군들이 그냥 냅두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척계광의 원앙진 부대가 탄생. 이 이후에 그럼 전투는 좀 뭐 기록된 게 없습니까? 원앙진이 구성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투가 태주에서 일어납니다. 태주요. 예. 가정 40년, 즉 1561년 4월 26일에 수천의 왜구가 태주에 오 침공합니다. 많이 왔네. 이 왜구들은 일단 상륙을 하고 나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대는 이제 신화성 쪽으로 가고요. 두 번째 부대는 태주부 성으로 직접 갑니다. 이때 왜구들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척계광이 이제 그 태주 상륙점으로 갔는데 이미 왜구는 이동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아유. 그랬는데 이 신화성 쪽으로 갔던 그 왜구들이 신화성을 포위합니다. 근데 이 신화성에 누가 있었냐면 척계광 부인이 있었어요. 안 돼요. 병사들도 얼마 없었어요. 얼마 없었는데 척계광 부인이 결단을 내립니다. 야, 무기 창고 다 열어서 화약, 총, 병장기 다 꺼내서 지금 애들 다 무장시켜라. 근데 그 병기 창고 책임자가 그럽니다. 이거 척계광 장군의 명령이 있어야지 열 수 있습니다. 장군의 명령이 없으면 못 열어요. 내가 책임진다. 열어라. 그래. 그래서 척계광 부인이 시종부터 뭐 동네 사람까지 전부 다 집결시켜서 병장기 다 쥐어주고 깃발 딱 세워요. 야, 강단이 있으신 분이셨네. 그러니까 신화성을 포위했던 왜구가 저기 명나라 군사가 많네? 그래서 척계광이 여기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합니다. 이때 척계광이 타이밍에 맞춰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구하고 최초의 접전을 벌입니다. 최초의 접전을 벌여서 29의 수급을 뱉고 왜구가 도망갑니다. 아주 작은 승리였죠. 하지만 이 작은 승리지만 대단히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소설이라는 얘기는 밝히고 합시다. 나중에 우리 또 혼납니다. 근데 사실 왜구 수천이 와서 두 갈래로 나눠져서 한 군데는 성을 포위했는데 그 포위한 부대를 몰아냈다라는 것까지는 사실인 근데 거잖아요. 이 몰아낸 왜구를 또 이 척계광의 부대가 맹렬하게 추격을 합니다. 원래는 추격이 잘 안 되는 명나라 군대였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80의 왜구의 수급을 햅니다. 이때 척계광군의 피해는 전사 3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신화성의 위기는 탈출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태주성으로 갔던 왜구의 주력 부대입니다. 네. 척계광 부대는 밥도 먹지 못하고 이동을 해요. 다시 그쪽을 막으러. 태주성 쪽으로. 막상 태주성에 도착을 하니까 태주성의 성주가 성문을 안 열어줍니다. 근처에 왜구가 있으면 우리가 성문을 열어주면 혹시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게 정말 역사상 가장 안 좋은 그 수성전하는 이 태수들의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그럼 척계광은 배도 고프고 문도 안 열고.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척계광의 부하들이 네. 배고파서 못 싸우겠다고 막 이제 나 이제 못 싸운다. 밥을 줘야지 싸울 거 아니야. 막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장군이 딱 나와서 다 이제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된다. 이런 멋있는 일장 연설을 할 것 같은데 척계광은 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했나요? 그냥 솔직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원망을 퍼붓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동안 잘 싸워준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다. 이 말 이외에 나를 증오하는 이 많은 입들을 무슨 말로 달래겠느냐. 내가 너희들 심정 이해한다. 딱 이래요. 솔직하네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병사들이 이거 어떻게 이왕 된 거 싸울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서 좋은 말, 뭐 늘어진 말 이게 아니라 진짜 현실주의자셔. 어떻게 할 게 없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도 방법 없는 거 알고 그랬어. 그때 뭐 어쩔 거야. 그때 여기서 성주가 성 위에서 한마디 해요. 열어줄까? 아니, 왜구를 물리치고 나면 우리가 금량을 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왜구 때문에 문을 못 열지만 만약에 이걸 퇴치해주면 우리의 돈을 걷어서 너희에게 금량, 그러니까 음식을 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돈도 아니고 밥이에요? 근데 때마침 이때 왜구들이 와요. 어.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굶주린 척계광의 군대하고 왜구들하고 이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5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5번 모두 척계광이 승리합니다. 배고픈 자요. 원항진으로. 네, 원항진으로. 그래서 무려 300급이 넘는 왜구의 수급을 배우고요. 이건 전면전에서 완전히 승리한 거네. 그다음에 고급주의자 2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도망가는 과정에서 익사한 왜구가 뭐 수도 셀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중국 역사. 그다음에 왜구로부터 노획한 병기류가 약 한 650개 정도 된다. 또 하나 왜구에게 사로잡혔던 5천 명의 양민을 여기서 구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투가 끝났기 때문에 이 성주는 약속대로 성문을 개방하고 밥을 줘요. 네. 근데 뭐 밥도 대단한 거 준 게 아니고 뭐 이제 대충 줬나 봐요. 왜? 빨리 이거 먹고 추격해라. 뭐 이렇게 성주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술 뜨고 나서 가는데 왜구들이 도망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큰 길로 도망가면 분명히 매복에 걸린다. 산길로 도망가자. 근데 사실 큰 길에 매복이 없었어요. 산길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척계강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구가 산길로 도망가면 항구까지 포구까지 닿는데 70리가 걸린다. 근데 우리는 큰 길로 가면 50리다.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다. 가서 기다리자. 예. 그래서 여기서 앞질러 갑니다. 앞질러 가서 매복을 하죠. 그 상복령이라는 고개에서 매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왜구가 야무지게 걸려듭니다. 그래서 무려 여기서 왜구가 344명의 왜구가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고요. 와, 얼추 지금 더하면 거의 왜구는 전멸의 수준을 밟았네요. 우두머리 5명이 생표되고 여기서도 또 한 1000명의 양민이 다시 석방이 됩니다. 약 한 2달 동안의 전투에서 왜구가 전사가 717명, 익사가 약 3000이 납니다. 거의 온 왜구는 전부 다 예, 경퇴를 맞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 2달 간의 작전에서 태주 지역에 침범했던 왜구가 완전 일소가 됩니다. 야, 우리 왜구 그 처치했던 이성계 장군처럼 거의 뭐 내륙에 들어왔던 왜구를 싹 다 섬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전투가 이 1561년의 태주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0명 모아서 원앙진을 훈련시킨 부대의 첫 전투였거든요. 네. 소위 척가 부대 전투인데 이게 전투 경과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까지 명나라군은 추격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추격을 한 것 정도가 아니라 전쟁 전반을 명군이 주도권을 잡고 움직여요. 네. 이거를 이제 전략적인 전체적인 구도로 바꿔 말씀드리면 그 왜구 부대가 2군데 나눠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 이제 격파하면서 몰아세우는데 추격에 성공해서 더 많이 죽여요. 그 다음에 얘들이 도망간 애들이 대주가 비었다라고 대주를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2개 부대가 따로 왔어요. 이거를 척경한 군대가 먼저 가서 각계 격파를 시켜버려요. 근데 각계 격파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왜구 같은 부대는 사실은 그동안 너무 명나라 군대가 형편없으니까 이런 애들한테 진 거지. 사실 왜구가 세다 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소부대로 움직이는 군대도 아닌 군대예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조직력으로 밀어붙이는데 밀어붙이면 튀겨서 도망쳐 버린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몰아가야 돼요. 그래서 2번 다 2개 부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둬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익사한 자가 더 많아요. 이거는 전체적인 전황을 쥐고 군대가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명나라 군대가 전혀 하지 못하던 추격을 한 정도가 아니고 마치 장기판의 말을 움직이듯이 몰아가서 섬멸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군대가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척계강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까지 왜구는 항상 소수로 배후를 기습하고 도망가면서 복병 놓고 도망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도망가는 애를 놓치고 가다가 복병한테 멈추고 그랬다. 그런데 이 태주 전투에서 우리는 10번이나 이기고 10리가 넘게 추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자가 6, 7명밖에 없고 막다른 목에 몰아서 죽였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뭐라고 그럴게요? 믿음이 생겨서다.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야죠.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 높고. 그렇죠. 복병이 안 당한 거는 우리가 복병에 대응하는 전술을 개발시켜서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 보여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훈련할 때부터 애들한테 복병이 있을 수 있는 예상 지형을 계속 연습을 시켜요. 예를 들어 길이 꺾어졌다거나 골짜기가 졌다거나 숲이 우거졌다거나 그리고 왜구가 여기다 수백 명을 두지 않는다고 소부대만 놓고 진격을 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지점에 만나면 무조건 1초를 내보내라. 그래서 거기를 막아라. 그리고 그동안에 주력 부대는 빨리 진군한다. 그럼 왜구는 겁먹고 튀거나 요 1초가 소탕을 하고 쫓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매복 가능 지점을 만날 때마다 1초를 내보내서 막고 진격하니까 절대 속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거를 지금까지 간단하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나라 군대는 군대가 아니었던 거야. 그냥 기본적인 전술이 기본을 없는 지금이어서 군대야. 하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전사자 6, 7에 왜구를 더 빨리 추격해서 막다른 골목에 몰아서 완벽하게 해치웠다.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기호 신서? 네. 이게 병법서이고 굉장히 유명한 병법서죠.
그러니까 병법서라기보다는 훈련 지침서예요. 이게 가정 39년, 즉 1560년에 14권짜리로 저술이 된 책이죠. 근데 이 기요신서를 저술할 때 당시에 척결장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야. 친구 반가워. 33이었어요? 아니요, 23. 잘못 들었네요. 아 깜짝아. 아이 23. 기요신서의 머리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각각의 훈련 방법을 글로 써놓고 그림으로 설명하여 본받게 하였다. 평소 사용하는 용어를 썼고 윤색하지 않았다. 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치기 좋게 하였기에 이대로 따른다면 누구라도 깨우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훈련을 받는 그 병사들은 이 14권을 필수로 무조건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병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요즘 말로 하면 장교, 부사관, 병사 있으면 병사는 뭐부터 배워라. 뭐 부사관은 뭐 해야 된다. 장교는 뭐 다 외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4권 중에 뭐 여기 이 부분은 병사들도 꼭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어디까지. 그렇죠. 그래서 병사도 너무 많이 가르치면 머리가 어려워서 복잡도 하지만 그렇죠, 어설프게 그렇죠. 알면 또 예단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꼼꼼하게 해요. 근데 왜 손자병법은 그래도 우리가 흔히들 다 알고 많이들 들어봤지만 기요신서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체적으로 쓰면 현실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척결광은 정말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좋아요. 조총을 쏜다. 당시 조총이 몇 발이나 맞습니까? 또 탁상 공론들 하잖아요. 거기 딱 적혀 있어요. 총을 10명이 쏘면 그 총이 화약 분량, 총알 분량, 뭐 훈련 부족해서 10정 중에 나가는 건 6, 7정만 나간다. 당시 기술적 상황에서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그 중에서 2, 3발만 맞는다. 야, 정확하다. 네, 그러니 총 공법을 개량해서 균일하게 만들어 봐라. 그러면 30%의 전투력이 올라간다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쉬운데 그게 되나? 저 뒤에도 거의 수백 년 후까지 그러게요. 안 됐던 거를 그때 생각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참 훌륭한 책인데 지금 나 같은 공부하는 사람 외엔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병법은 뭐 지금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상적이기도 하고. 대전략이니까. 대전략이 아니고 대원칙이니까. 마음가짐을 보통 많이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된 거. 그래서 기요신서는 그렇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정확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교본을 만들었고 또 그런 부대를 실전으로 운영해서 성공도 했는데 보통 명나라에서 흔히 조그마한 공을 세워도 가만 놔두지 않고 목을 쳤었는데 사실 뭐 그래도 백이 좋으셔서 재상 백이 있어가지고 우리 척결광 장군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 정도 큰 규모의 세력을 키워내고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으면 이거 조금 말년이 좀 걱정되는데요. 궁금합니다. 최후 어떻게 되나요? 당대에는 영웅이 돼서 오늘 얘기는 못하지만 북방으로 또 가서 몽고족하고 싸워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전투를 네, 계속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한번 크게 싸워서 또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말이라도 좋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실제 그 장거정이 실각하고 나니까 바로 들어와요. 백이 사라지고 나니. 예, 바로 들어와서 면직돼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바로 죽어요. 병들어서. 이게 뭐 정말 이 전쟁사 하면서 느끼는 건 동양 쪽 장군들은 우라가 치밀어서 죽은 장군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긴 해요. 그래도 척결광은 일반에서 명성이 대단했고 정계에서 네네. 쫓겨났을 뿐이지. 그런데 그 왕직을 잡았던 호종원. 네. 호종원이는 그 진짜 왕직 가족은 또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을래 가족이 죽을래 했을 때 약속은 지켰다. 가족은 살려주고 공을 세우고 얼마 있다가 또 명나라 정계에서 그 유명한 그 뭐 탄관오리 재상으로 악명록사님이 실각을 당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일당으로 몰려서 투옥됩니다. 또 엄청난 공을 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봐줘 풀려나요. 근데 얼마 또 걸려 들어가요. 그 아들하고 무슨 편지 한 개 잡혔대나? 그래서 들어가니까 감옥에서 자살해버려요. 그것도 우라가 칩니까? 내가 뭘 바라겠다고 이걸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참 명나라도 그 문치주의가 그 폐단이 심한데 그 명나라 당쟁은 또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동북아시아에 피바람을 몰고 왔던 왜구, 우리나라와 명나라의 계속되는 선멸 작전에 드디어 결국 왜구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왜구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에 척개광이니까 척개광에 대한 얘기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척개광에 대한 평가는 명나라보다 청나라에서 더 많이 언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청나라 관리자 학자였던 저대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앙진의 전법은 차전, 보전, 기전은 물론 수전이나 국지작전, 총력전을 막론하고 모두 적용시킬 수 있다. 대단한 극찬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도 이제 원앙진법을 받아들여서 임진왜란에서 톡톡히 써먹었는데, 근데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군한테 패배하면서 그 조선 학자들 사이에서 원앙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개발했던 뭐 오행진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최고의 진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조선의 오행진법이나 원앙진이나 모두 원리가 같더라. 아무튼 이 척개광의 이 원앙진법은 당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기에 몰렸던 그 순간에 명과 더 나아가서는 조선을 구했던 그러한 독특한 인물이자 독특한 전법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건 사실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이든 전술이든 늘 중요한 거는 현실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구가 우리를 도와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왜구로 인해서 고려나 조선 그리고 명나라가 군대가 혁신이 되는데 결국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가장 현실에 적합한 전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수군 제도를 만들었고 명나라는 척개광의 절강병법을 만들었어요. 결국 이것이 그 사회의 군대를 하나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하게 되죠. 다만 기자님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병자호란 때가 원앙진 왜 못 쓰냐. 이게 세월이 가서 안 맞게 되거든. 안 맞아. 그리고 한국 현실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앙진이 훌륭한 게 아니라 현실에 주어진 위기에 가장 적합한 걸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척개광도 누누이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좋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만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을 때에 군사적으로 강한 군대가 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실패하는 군대가 되더라. 이것이 전쟁사의 변함없는 교훈입니다. 다음 이야기. 여진 정벌은 끝나지 않았다. 고려에 이은 조선의 여진 정벌. 여진을 섬멸시키기 위한 조선의 파격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조선 왕조의 국방 개혁. 두 인물의 공통점은 킹메이커라는 거죠. 아하.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정도전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룡은 이방원 보자마자 단 한 번에 왕이 될 상이로구나 이걸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뭐 병마 절도사, 뭐 수군 절도사. 많이 들어봤죠. 네, 이런 체제가 나오고요. 제일 문제가 군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돼요. 네. 네. 이 보상이 문제인 거예요. 땅으로. 미국.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줘요. 그림자 관직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관직이야 그냥. 근데 관직으로 권력과 특전은 하나도 없어. 감투만 있는 거군요.